예, 저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돼서 우리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이래 좀 임팩트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참 나라의 앞날과 경남 발전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포럼이라는 게 법적 성격이 어떻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좀 저촉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래 좀 아카데믹한 그런 학술대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 형태 겸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이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에는 뭔가 특정인을 가슴에 품고서 이분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피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몇 가지 명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분의 성함은 덤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하실 분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알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이야기를 할 때 할 말도 좀 있고, 우선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완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느냐, 앞으로 시대 정신이 무엇이며 미래를 향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3대 개혁과 이대호의 큰 과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번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를 과연 어떤 후보가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첫째는요, 우리의 제일 공정과 상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강성노조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개혁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4만불, 5만불 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분열된 사회가 통합될 수도 없고, 또 남북관계가 화해라는 분위기를 탔을 때 뭔가 통일의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개혁을 제일 큰 어젠다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노조의 피해가 어떻습니까? 노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니 큰 대기업들의 민주노총이 들어가니까 있는데 보면은 이게 연간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더 뭐하겠다고 투쟁하고, 또 투쟁 내용이 보면은 임금 투쟁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념 투쟁입니다. 이렇게 정치화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가 제일 어렵다고 난립니다. 20대 취업률이 얼마다 그럽니다. 이 가로막는 게 누굽니까? 이 강성노조입니다. 노조가 그 좋은 직장들 정규직을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의 직장을 다 놓치게 하죠. 요번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 한 800명 몰려가가지고요, 그냥 그 작업도 못하게 하고, 그 작업 못하게 하는 그 노조운동을 하는 투쟁 과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제철소 당진 공장에 하도급 업체가 이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쓰고 있는 직원을
현대제철 본사가 정규직으로 직고용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하청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젊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공고를 했더니, 모집 공고를 했더니 120딜이에요. 거기라도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직고용해가지고 지금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정규직에 해라. 그것도 직고용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가 개입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폐해가 바로 젊은이들의 새 일자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기업이 투자 안 합니다. 이제는 사람 안 쓰는 그런 공장만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다 해외 투자합니다. 국내 투자 안 하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액수가 훨씬 적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일자리 감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우리 역사상 참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메르켈 수상이 16년 동안 독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의 1등 국가가 됐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 앞에 수상이 슈레더 수상입니다. 그분이 사회당 당수였어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여자분 김소연 씨인가 하고 이렇게 뭐 결혼할락 말락 하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뭐 좀 시비가 걸려있고 그렇죠. 사회당 당수인 슈레더 당수가 정권을 딱 지면서부터 그 사회당은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수가 되시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이분이 한 게 바로 노조개혁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준 그 세력들을 설득하고 부닥쳐서 그 어떤 이 대체 이 근무라든지 이 정리해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민당의 메르켈이 보수당이 잡고 난 뒤에 저렇게 탄탄대도를 간 겁니다. 사실은 보수당이 이게 노조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느라고. 영국의 그 대처 여자 수상 외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처 수상도 10년간 버티가 굴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민노총의 촛불 덕을 봐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좀 희생을 덜하면서 노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했더라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기업은 옥죄고 그 사람들 챙겨주고 친노동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진보 정권이 다시 이 노조를 개혁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음 정권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정권은 바로 보수 정권이라는 거죠. 이 노동개혁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십시오. 둘째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이 자리에서도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우리 교육 이거 보면요 참 우리나라 미래가 참담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남쪽 경남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기 서울에 있어 보니까 자사고, 특목고, 민족사관교 이런 학교들 다 폐교를 시키는데 진보교육감들이 폐교를 시키는데 그걸 다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월성 교육이구만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하향평준합니다. 요새는 또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선택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학점 받는 식으로 이렇게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인재가 크겠습니까? 하향평준합니다. 진짜 미래가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머리를 띵하고 들어오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이요, 유럽 가서 이랬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보소, 우리 삼성은 영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영재 하나가, 천재 하나가 미래의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이 손금도 다 다른데 각자의 개성이 맞는 교육, 능력에 맞는 교육이 돼야 이 뭔가 일이 제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육 현장이 이념화되어 버렸어요. 정교조를 중심으로. 이게 기가 찬 게, 그제 저기 뭐 김일성이 뭐 자서전 뭐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뭐 발간한다고 그랬죠. 지금 정교조를 중심으로 이 사회 시간에 말이죠, 아이들 뭐 가르치느냐, 알지산 항일운동 가르칩니다. 홍범도 장군 요번에 막 영웅처럼 대접했죠.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확실히 독립군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공산당 당수였어요. 그 양반이 그쪽에. 요번에 김영석 교수가 기자회견하면서 그걸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가르칠 때는 홍범도 장군은 시대별로 이때까지는 항일운동을 하시고 이때까지는 공산주의, 공산혁명을 하셨다 라고 가르치는 게 객관적인 팩트로 보여주는 게 이게 교육이지. 한쪽만 딱 나와놓고 이게 애국적인 뭐다. 김영석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분은 북한에서 모셔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유해는. 이게 교육의 현장이에요. 지금 요새 그 옛날 이 정교조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해가지고 40대, 50대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장을 지배해가지고는 나라가 암담합니다. 암담해. 이거 개혁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해내겠습니까? 셋째는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인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조금 한 10분 더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입니다. 재정개혁. 그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회에 가지고 뭐라고 답변했느냐.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날 말을 바꿨어요. 비어가는 곳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참 그 사람 치고 뭐라 할까요? 이렇게 표변하는 사람도 참 드물 겁니다. 그럼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왜 그래 소신껏 말을 못하는지. 저도 기재부 있었습니다만 20년 있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소신 없고 올랑올랑한 사람 나는 참 기재부 관리로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곳간은 누군가는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켜야 되고, 가정 같으면 주부가 지켜야 됩니다. 아들이 용돈 주라 해서 막 주가지고 그 집에 살림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 지출이 요새 예산이 60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2030년 되면 국민 1인당 빚이 1억입니다. 1이 될 세상에. 이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빚이 400조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빚이 4년 동안에 600조가 들었어요. 1000조입니다. 그건 누가 갚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 가지 없다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다. 둘째는 비밀이 없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누가 갚을 겁니까?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 재정학 경제학 원론에 다음 세대와 부담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를 만들고 길을 트고 터널을 만들고 항만을 닦고 공항 만들고 하는 것은 아마 전 세대에 걸쳐서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걸 채권을 발행해서 10년짜리 20년짜리 잔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나중 자손들이 받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써먹는 돈, 어른들이 써먹는 돈, 용돈 받는 그거를 자손들이 갚아라.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돈은 용치에 맞게 아껴 써야 돼요.
나는 그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 홍남기 장관 앞에서. 이게 좀 짠짠하게 좀 짜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여보시오, 돈 그리 쌓아놨다 뭐 할 거요? 안 쓰고. 이럴 때 써야지. 그게 깡패입니까?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엄마 그 끊고 있는 돈 안 쓰고 뭐 할 거야? 내줘. 이런 소리와 똑같죠. 정말 이 돈은 선거용이나 또는 이렇게 뭐 아무데로 막 써갖고는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돈은 의미 있고 제대로 써야 됩니다. 참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 돈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넣죠? 이 국민이 한 200조 좀 될 겁니다. 지금 넣는 게. 근데 2030년 되면은 이 국민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다 넣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도 했다가 뭐라고 했나? 그거를 다시 보고서 다음 정권 2025년에 하라고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국민한테 욕 듣는 거는 이게 안 해요. 나는 우리 문 대통령 하는 것 중에 제일 꼴상 보기 싫은 거는 이게 보기 싫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프고 갈등 해소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전부 침묵이고 숨어버립니다. 생색내고 꽃피고 노래 부르는 데만 다닙니다. 기가 잘 노리지. 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구정물에 손도 담그고 질판한 곳에서 꽃도 피우고 싸우면 말리고 이래야죠.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은 금년 재작년부터 1년에 8조씩 들어갑니다. 그 적자법 메워준다. 돈이 지금 이렇게 써야지고 있어요. 참 기가 차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 조세개혁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조세구조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간단한 구조입니다. 재산세 구조, 이게 간접세 구조로 돼가지고 고마 집세, 이거를 집에 부동산세나 뭐 집에 재산세를 요새 부동산 오르니까 공시지가 실질 올려놓으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그거 올려 들어옵니다. 이게 국민들은 돈 한 푼 못 지보고 이 세금만 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밑에 국민계세주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인세는 1년에 약 한 80몇 조쯤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80좀 됐습니다. 80좀 되는데 그게요, 법인 상위 법인 1%가 법인세 80%를 냅니다. 이게 뭐 경제에 집중됐다고 욕은 하고 뭐 그러는데 세금 내고는 보면 그 사람들처럼 애국자가 없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면세점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40%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게 밑에 사람들은 인심서고 있는 놈은 때려가지고 세금 걷고 이런 식이에요. 이래 되겠습니까? 누가 돈 벌라고 했어요? 누가 기업이 그 어떤 의욕이 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 세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잡느라고, 특히 주택가격 잡느라고 세제를 가지고 두드렸어요. 참 이 사람들 보면, 저도 경제학을 공부하고 내가 경제부서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주택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과 수요를 보면은 공급이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은 미분양 사태고 서울, 경기도 일부는 이 분양이 화랑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난다. 주택 보급률이 얼마냐? 국민 70%가 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왜냐? 시골 가면은 공가가 많아요.
전체로 이렇게 합하면 5천만 국민 2천만 세대로 합하면 세대별로 이 주택이 남아납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면 주택값이 왜 오르느냐? 다 소유주택 때문에 그렇다. 주택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 때리잡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과잉 세금을 물리고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도 물리고 해가지고 세금을 쫙 물렸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한락하니 재산세이 많이 올랐다 해서 한락하니 양도소득세 많아서 못 팔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이렇게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주택 물량이 오히려 줄고 양도소득 때문에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더 재밌는 것은 주택 공급을 해도 얼마나 어리석게 공급하느냐. 주택 공급은 숫자로가 나올 게 아니고 국민의 니즈, 국민이 뭘 원하느냐, 어떤 주택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을 그곳에 공급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됩니다. 공급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서 뭐 50km, 60km 떨어지는데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13평, 17평짜리를 막 지어가지고 분양하면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좀 싸게 오시오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 동탄이나 이렇게 50km 떨어지는데 누가 갑니까? 젊은 사람들은 니즈는 어떻느냐? 좀 작아도 좋고 비싸도 좋으니까 서울 근교에 지하철 가까운데 출퇴근하기 좋은데 좀 하나 만들어줬어. 이것이 그 사람들 니즈고, 남한 사람들은 서울서 비싸게 사느니 내가 어디 저 뭐 한 50km 어디 좀 지방에 가면은 좀 널찍한 아파트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널찍하게 지어줘야 돼요. 좀 남한 사람들이 오게.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니즈는 생각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조그마한 아파트 좀 싼 게 좋다 해가지고 막 그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규모 공공주택은 미분양률이 16%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에 어디 동탄인데 가가지고 어디 뭐 이 공공주택 좋다고 막 생색내고 가기 전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안에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한 거 있죠. 그거 아직도 빈집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예, 예,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거 아직 빈집으로 써요. 그거 왜 빈집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국민이 지금 뭘 원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역사적으로 인간은 세 가지가 바뀝니다. 사는 집, 옷, 먹는 거, 의식주, 가장 본질적인 게 바뀝니다. 이거를 못 읽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4만 불 될 때는 전부 큰 집으로 옮깁니다. 집 있는 집, 작은 거 다 팔고 큰데 그대로 옮겨 나가요. 그러면 좀 더 크고 아주 럭셔리한 집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래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한다고 싸고 어디 저 멀리 조그마한 아파트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경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주택자들만 두드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이 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이거 제가 이래 모시에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시의 주택 정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참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계획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시대를 한번 볼 때 과연 누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정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민주당 정부로부터 보수당이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개인의 후보를 볼 때 누가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일 겁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야권의 유일한 대안이 어느 분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공정과 상식을 허문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조국이도 있고 또 저희 또 송철호라는 울산시장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최근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는 제일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나는 윤미향입니다. 참
정말 말 못하고 가슴 졸이면서 평생을 홀로 사시고 그거 하나 그 흠집 때문에 그런 사셨던 그분들의 그 가슴에 맺힌 한을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빼먹고 처먹고 그래 국회의원하고 그래 놓고 그 보호법 만든다고 지 처벌 못하도록 입법하고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래 좀 제대로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수사기관의 내용을 잘 알고 특성을 잘 알고 조직을 장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과단성 있는 인물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여리고 곱고 신사 같고 선비 같은 이런 분들보다는 좀 싸움꾼 같고 부닥칠 줄도 알고 그러한 깍깍 소리가 나도 막 지길 거는 지기고 살릴 거는 살리는 이런 양반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박수 치는 건 아니죠. 그 사람 보고 박수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그러는데 외국에는요 대통령 후보를 제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힐러리 클린턴 그랬잖아요. 엘고 부통령 그랬잖아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상하게 대통령 후보를 상수하는 사람도 있고 제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상수했죠. 우리 저 또 누굽니까 그 이해창 그분은 또 제수했죠. 이 중요한 자리를 그 제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은 바깥 나가야지. 시대가 바뀌는데 제수하는 사람들은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국민으로부터. 그러면 자기 위치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신선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어떻게 될 거냐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뻔합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의 실패와 부조리와 부패와 또 무능력과 무책임과 이런 걸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새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당은 놓고 보면은 무기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알아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손잡이법에도. 저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1년을 놔놓고 4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러세요? 나는 주위에서 보면은 막 욕만 합니다. 문 대통령만. 전부 다 막 정권이 내일 모레도 바뀔 것 같아.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40% 이렇게 됩니다. 뭐 혹자는 여론조사 그거 뭐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무슨 조작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저도 선거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면은요 지지율의 차이는 있어도 트렌드는 맞습니다. 이게 참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이 40%의 트렌드는 거의 30%가 될지 40% 될지는 차이가 있지만은 트렌드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해가지고 피본 게 지난 4.15 우리 총선이었습니다. 그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조작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40%냐? 누가 찍느냐? 내 주위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찍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낙연 대표도 조선일보에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역대 역사상 매월 수출 기록을 갱신하는 것 같나? 금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수출이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40%. 놀라운 일입니다. 반도체 값이 2배로 뛰어도 없어서 못 팝니다. 자동차 없어서 못 팝니다. 배터리 없어서 못 팝니다. 코리아 에어라인 대한항공 운임 2배가 올라도 비행기 잘 못 잡습니다. 우리 해운 이거 수출하려고 해도
그 선박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그 딜리버리를 못 맞춥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조업은 미국이 금년에 아마 작년에 한 5% 성장했고 금년 6% 이상 성장한 거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였는데 금년에 2020년도에 3.5%고 금년에 한 4.5% 정도 될 걸로 OECD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하면 어떻겠노? 그냥 뭐 우리 먹고 살면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아이고 뭐 그냥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40%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요번에 윤호중 씨가 이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군 이래로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당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뭔가 이 중산층한테 먹히는 일입니다. 일본을 여행 갔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돈 3,000원, 3천만 원 받고 가면 일본 돈 300만 원. 일본 돈 300만 원 일본에서 쓰는 것보다도 우리 돈 3천만 원이 우리나라에 쓰는 것이 훨씬 뭘 많이 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야, 이제 우리 일본을 앞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웅크타드라고 UN 개발기구 있습니다. United Nations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제네바에 있습니다. 소위에서. 거기서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OECD 가입은 94년도인가 이 김영삼 정부 때 했고, 근데 비로소 웅크타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그것서 우리 완전히 이제 현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실입니다. 둘째는 이 정부가 힘써 일하는 게 뭐냐? 3월 9일 내년 대선 이전에 이 마스크 이거 없애려고요. 총력을 기울입니다. 지금 백신 확보 뭐 확보. 마스크 이거는 여러분 백신은 이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될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3월 9일 날 우리가 이거 쓰고 투표하러 간다. 그럼 우리 질 가능성 많다. 세계에서 참 진짜 앞서가는 K방역이다. 우리는 이 산뜻한 봄에 이제 마스크 보고 나간다. 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복합니다. 쓰고 나간다 그러면은 야당이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이때까지 뭐 하느냐고. 이거 최선 다합니다. 제 생각은 아마 10월 말 11월 초 되면은 Living with Corona, 코로나와 더불어 살자 해가지고 생활 이거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 많이 풀 거고 또 3월 9일 날 노마스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정부가 큰 무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돈 풀었잖아요. 44조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고 뭐 그렇죠. 저는 경기도 사는 바람에 100%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25만 원 저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선거 때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돈입니다. 용돈 딱 한 푼 주면서 이거 좋죠. 여러분 막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정권 바뀌면은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런 재미없어요 하면은 딱 정해집니다. 노인들은 어디로 찍어야 될지.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선거를 해봤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어디 뭐 참 저도 어디 가서 그걸 못했습니다만 어디 누구를 시켜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뭐 노인들한테 용돈 한 푼 주면은 그 다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인사가 달라집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넷째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 푸른 물길이 확 썰어버렸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막
지방 권력을 완전히 차지했지 않습니까? 장악을 했거든요. 그때 그게 왜 그랬겠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진보 세력들한테는 환상을 줍니다. 환상을. 지금 김여정이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가지고 남북 정상도 조건부로 이렇게 할 여지를 탁 만들어놨어요. 묘하게도 지금까지 선거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진보 쪽하고 북한하고 딱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김대중 정부 때 5억 갖다 줬죠. 5억 달러 이렇게 이북에 갖다 줬죠. 노무현 정부 때 쌀, 비료, 의약품들이 줬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딱딱 끊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특히 그 도발 때문에 개성공단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저거한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이익 돼야 조금 빨아먹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뭘 노리느냐.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베이징에서 2월 20일까지 베이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김정은이하고 궁짝짝 잘 된 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서 이렇게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궁짝짝 해가지고 어디 판문점에 이 다리 하나 건너고 이렇게 한번 쇼를 한번 벌이면은 또 진보 세력도 펄펄 뜹니다. 남북 화해가 완전한 둥, 내일 모레 막 우리 통일이 되는 등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 잘합니다. 영악합니다. 그리고 이 영악한 정치 공작 도같은 사람들. 지금도 보면은 얄궂이 뭡니까 고발 사준가 그거 가지고 물 흔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건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대장동에 7사람이 김만배 외에 천지동인인가 하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해가지고 그 돈 갈아먹은 돈이 6천억에 가깝습니다. 그 돈 행방에 대해서는 입 싹 다물고 얄궂이 곽상도 아들 돈 50억 받은 걸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 사람들 이 정치 공작이 영악합니다. 반성이라는 건 없고 이런 정치 공작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설에 대규모 이렇게 자금이 또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살포될 때, 뿌려질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돈 좋아하지 말자. 이 돈 정말로 너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 세상의 역사의 원칙이 공짜는 없다 하는 걸 좀 인식시켜주고 남북 이 가지고 장난칠 때 우리 한번 안 속았나? 2번은 쏘지 말자.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경제 진짜 양극화가 더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막 자살하는 사람들, 택배 기사들 자살하고 뭐하고 야 이런 건 안 보이나? 왜 우리가 이 정부가 진보가 평등한다더만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느냐? 라고 우리가 좀 반론을 펴서 뭔가 좀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이 내용이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